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또 1월 1일 또 2023년의 그 첫날이 밝았습니다. 첫날이 밝기 전에 저 또한 이제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언제 급락을 할지도 모르고 언제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진짜 주말 사이에 진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많이 좀 짜봤거든요.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좀 붕괴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영끌한 사람들이나 뭐 채굴 기업들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파산까지 이르게 되고 이 물량들을 결국에는 그 유대인 세력들이 결국 다 걷어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가정을 한 건 제가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봤거든요. 일단 한 번 더 저점을 리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한 번에 이렇게 2만 1000달러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조금씩 빠졌다가 이렇게 덤핑을 하는 이 그림을 봤는데, 근데 이거를 고려를 안 했어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퍼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뭐 유동성이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최근에 솔라나 코인부터 해가지고 그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 자리가 보통이면 여기까지 붕괴가 됐어야 됐거든요. 비트코인만 한정해서 여기까지 자리를 내려오면서 붕괴가 됐어야 됐는데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알트코인은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안 빠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알트코인 미리 빼고 비트코인 버텼다가 어, 비트코인 빠질 때 알트코인 또 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알트코인 미리 빼고 그리고 비트코인 버텼다가 또 알트코인 또 빼면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비트코인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데 알트코인은 두 번이나 빠지니까 말이죠. 보통 알트코인들의 그 거품 가격들을 좀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 뭐냐면, 알트코인은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안 빠져. 이거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자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솔라나부터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전자를 좀 이제 봤었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 근데 만약에 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저점. 대신에 올해 2023년에 큰 급락과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오랫동안 금리 인하 전까지 횡보한다. 그러니까 큰 급락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오랫동안 맴돌 텐데, 그 이전에 무조건 제가 한번 회복 상승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전에 봤던 거는 이 급락을 하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걸 한 번에 올리는 그림을 봤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저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이것도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 나온 퍼드가 엄청 많아요. 코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시장에 퍼드도 많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이 사이클 텀을 보면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나서 이것까지 올리기까지 시간 텀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1월 10일부터 1월 10 몇일부터 10일인가 12일인가 그때부터 마운트곡스 해킹 물량도 나오고, 2월부터는 이제 락업 해제되는 알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락업 해지되는 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낮은 가격까지 덤핑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텀 자체가 굉장히 좀 길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텀이 좀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구간에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계단식으로 진짜 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상황이죠. 조금씩 올려가지고 제가 목표 가격을 어디까지 보냐면 한 2만 500달러, 2만 1000달러까지 봅니다. 이 이전 고점까지 뚫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 정도 낙폭 주고 살짝 좀 반등 주면서 낙폭 주고서 옛날에 코로나 빔 맞은 것처럼 BNB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시장이 붕괴가 될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한 11,000달러, 한 8,000달러까지 무리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 횡보를 하면서 영끌족들이나 채굴 기업들이나 헤지펀드들, 레버리지 쓴 기업들 다 파산까지를 좀 기다리면서 이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진짜 파산 구조 신청까지 했던 기업들을 싼 값에 유대인 세력들이 다시 사들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화폐 개혁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나중에 저희가 디지털 화폐를 쓸 건데, 기존 종이 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를 쓴다고 하더라도 교환하는 수단만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달라질 뿐이지 현물 자산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계나 뭐 진짜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셨죠? 그런 세상처럼 진짜 VR 기기를 쓰고서 모두가 하나의 그 광장으로 모인다던가 하나의 그 메타버스 속 세계에서 저희가 연결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2030년 그쯤 되면 올 텐데, 그래도 그때 당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게 모든 게 시스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쓸 거고 VR 기기를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현물 자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동산이든 회사든 가상화폐든. 가상화폐가 현물 자산이라고 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물 자산으로 취급을 할게요. 일단 이 코인을 팔 때 어떻게든 누군가가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은 종이화폐로 교환을 하죠. 달러나 이런 것들. 종이화폐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뭐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로 증권사도 그렇고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금 어플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종이화폐를 교환을 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고 디지털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이런 CBDC에서 발행을 하는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현물 자산을 교환을 하는 수단이 디지털 화폐로 교환을 하는 교환 수단만 바뀔 뿐이지 이 자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것도 이 구조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화폐 수단만 바뀔 뿐이지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근데 그 과정에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큰 세력, 큰 시나리오죠. 코로나 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레이트 리셋까지 모든 자산들을 본인들이 뱉어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산을 공산주의는 뭐 압류라고 하나요? 강제로 뺏을 수가 있는데 저희 뭐 한국에서만 해도 그런 식으로 뺏어버리면 폭동 나죠. 폭동이 나니까 자발적으로 자산을 내놓게 하는 거죠. 자산을 지금 내놓게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자발적으로 자산을 내놓게 하면 어떻게 뭐 폭동을 일어나지 않죠, 폭동이. 왜냐면 본인이 투자를 했고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본인 책임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런 결과물들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버티다 못해서 물량들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기 전에 무조건 제가 상승 사이클이 한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버티는 게 좀 이상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보니까 보통은 인간 지표들 반대로, 인간 지표라고 한다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참고를 해서 보거든요. 역정보들을 뿌릴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신문사들도 굉장히 많죠. 한국경제도 있고 매일경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대중들한테 입맞춤, 대중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좀 편향적인 성향으로 좀 이제 보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신문을 많이 내기도 하고, 진짜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것들을 내놓기도 하는데, 진짜 이게 포모를 일으킬 정도로, 불안 심리를 일으킬 정도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최근에 한국 신문들 보니까, 한국 경제랑 이런 것도 보니까 코인 얘기, 코인 섹션이 따로 있는데 나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뭐 유예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는 거의 없고, FTX 파산 다 그냥 쌤 뽀글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재판이 언제 됐고 보석금으로 풀려났고 이런 얘기들 있죠. 당연히 역시 코인 스캠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진짜 웬만하면 당장에 깨졌어야 될 비트코인 자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 마지막 피날레가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줘가지고 저점을 주는 게 아니고 이대로 출발하면 어떻게 되지? 출발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료들을 가져와 봤어요, 한번.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아주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코인들 전체적으로 낙폭된 코인들이 많아요. 선물거래소 기준으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낙폭된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의 월가 작품이 EDX 마켓, 그 시타델이랑 여러 피델리티부터 진짜 투자은행사들이 대거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의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뭐 찰스 슈와, 시타델, 피델리티, 패러다임, 뭐 쇠커이아 캐피탈 등 뭐 여러 가지 공동으로 설립을 한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EDXM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거래소 설립이 호재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어쨌든 기관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시장에 비트코인을 버리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직접 지들이 거래소도 만들고, 기관 전용, 마치 과거 그레이 스케일처럼 말이죠. 거래소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자산 운용사죠.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악재인 게 뭐냐면, 중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중기적으로는 악재인 게, 얘네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낮은 가격에 공매도 하면서 더 싸게 매집을 하려고 하지, 비싸게 사려고 안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물량을 대거 매집해서 산다면 이 사람들 일부 구출해주는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절대 안 합니다. 자선 봉사자가 아니에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악재인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 거래소가 나온다고 해도 기관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세력들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찍어 누를 거예요. 아예 시장 자체를 올릴 만한 시그널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보다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돈이 훨씬 많죠.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많이 찍어 누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이클이 오기 전에 이 미국도 그거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키면서 그 이전 과정에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을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기관급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요. 이 BNB 토큰 있죠. BNB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이 그대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FTX, FTT 토큰처럼요.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이 바이낸스 자체를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BNB가 유독 가격을 지키는 데는 카드를 하나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이 공격 시점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는 좀 수렴 부근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장이 온다고 한다면 BNB 혼자만 독주로 해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240달러대 한번 이제 페닉스를 오고 좀 지켜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떠한 호재를 뿌려가지고 세력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진짜 마지막 사이클로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상승 회복 사이클을 시작을 한다면 이때부터 오를 겁니다. 이 계단식으로. 근데 이 윗부분까지는 절대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어차피 마지막 사이클이니까 한 30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좀 제가 좀 막 그려가지고 이상한데 보통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번 털고 이 정도 한번 이제 조정을 주고 이 정도 이렇게 올렸다가 한번 조정 주고 물량 정리하고 공모에도 한번 모으고 이렇게 덤핑 한번 윗꼬리 한번 주고 이대로 이제 BNB가 몰락을 하는 거죠. BNB가 몰락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락을 하는 정도가 단순히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제자리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BNB가 몰락하더라도 BNB가 망하더라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들이 진짜 다 붕괴가 되거든요. 다 붕괴가 될 텐데 바이낸스는 망하지 않아요. 바이낸스는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BNB가 붕괴되더라도 바이낸스는 안 망합니다. 파산 안 됩니다. FTX는 FTT 가치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자산군이 2, 3조 됐던 거지. 창펑자오는 BNB 기반이 아니고 BNB만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만 50만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BNB가 가격이 덤핑이 돼서 하락을 하더라도 바이낸스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말이죠. 그렇다고 이 가격을 하락하는데 창봉자오가 BNB를 지킬까요? 절대 안 지키죠. 다 그들만의 짜여진 각본이 있습니다. 사실 FTT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인과응보로 당할 수가 있어요. 창풍자오도. 근데 그걸 알 겁니다, 아마. 알 거고 이 BNB가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웹3 세계 있잖아요. 웹3 이때 과연 중앙거래소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거래소가 굳이 필요할까? 웹3의 본질은 뭘까요? 거버넌스와 또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 거버넌스는 또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거고 참여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탈중앙화는 이제 중앙에 관리자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 웹3 시대가 온다면 중앙거래소가 있어야 될 존재가 있을까요? 있을 필요는 지금까지는 있었죠. 왜냐하면 펌핑하고 팔아 넘기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유동성 법을 만들고 한탕 해먹을 것들 많이 해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저희 일상으로 파고들었을 때 지금은 웹2 시대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쓰고 인터넷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웹3 시대가 됐을 때 중앙 거래소가 필요할까? CX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진 않겠지만 공격할 각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덤핑이 된다는 저는 사실이 자명한데 그 이전 말입니다. 이전. 지금 당장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파동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한파동 남아있는데 이 BNB 코인을 이걸 덤핑을 해가지고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보다는 만약에 시작한다면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저점을 주지 않고 이 저점 이 부분을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많이들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가격 진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때 진짜 패닉셀로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보통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한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바닥을 찍어요. 근데 이 구간 있잖아요. 이때는 FTX 파산 여파 때문에 좀 급락 가격이 좀 너무 급격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 가격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켜지는 게 설마 여기부터 상승 사이클을 시작을 해가지고 덤핑을 시킬라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가지고 이거 시작해가지고 회복하는데 100% 200%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어렵지 않거든요. 그 솔라나 같은 것도 보면 올릴 돈이 없어가지고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려주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덤핑이 되고 오든 이대로 여기가 저점이고 이 구간은 너무 낙폭이 FTX 파산 여파로 심했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지. 이게 만약에 저점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기관이 EDXM 그리고 중국의 중국발도 있죠. 중국발 NFT도 암호화폐 쪽 이제 수용을 하고 여기 또 이제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 암호화폐 결제 수단. 이것들 세 개를 진짜 총 동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하락 재료들도 많긴 한데 내년 2월부터 되게 많아져요. 1월 10일부터 또 마찬가지고. 어차피 막바지라면 사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오르면 진짜 맛있죠. 진짜 저점 매수 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맛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모든 재료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세력들이 진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만한. 보통 개미들은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안 사거든요. 개미들은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많이 되어가지고 절대 안 사요. 신규 유입자들도 아직까지 관망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때는 삽니다. 2만 달러 한번 회복했다는 기사만 뜨더라도 이때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방향이 어떻게 정확히 딱 떨어질 줄 몰라요. 저 또한 이 추세를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좀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그리고 시장의 알트코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최근에 BNB 자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것 또한 시그널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것도 BNB 어쨌든 공격하는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것들을 지표로 삼아가지고 BNB가 먼저 몰락할 거다. 몰락할 건 맞아요. 저는 몰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회복 사이클처럼 이렇게 퍼드가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하고 덤핑을 할 거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대로 이렇게 덤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말이죠. 구조상 번지대 위치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리플코인. 진짜 리플코인은 2월달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잠깐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리플 코인을 재료로 그 러시아 쪽에서, 그리고 러시아랑 스위프트 결제망 결제 수단, 그리고 또 이제 재판 승소 찌라시. 일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코인 특정 코인을 하나 찝어가지고 상승 회복 사이클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가 저점이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리플 코인만 한정해서 최고점은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원화 가치로 1,000원까지 봐요. 1,000원. 1,000원까지 갔다가 어쨌든 악재들 다 이제 선반영 되고 떨어진 것들, 이제 비트코인이랑 BNB랑 다 같이 폭락했을 때 이전 저점들을 뚫으면서 다시 한번 덤핑을 될 겁니다. 사실 리플 코인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는 모르겠어요.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 리플 코인 말고도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찍어내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밀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살려둔 이유는 오로지 개미들 털어먹기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도지코인은 한번 이용했죠. 도지코인은 한번 트위터 결제 수단 찌라시로 이용을 했는데, 리프코인이 아직 마지막 이용할 게 남아 있어요. 이때 재판 찌라시 때문에 이때 잠깐 올랐거든요. 500원, 그 700원까지. 그리고 나서 덤핑이 되고 다시 떨어진 상태인데 0.3달러 이 부분을 지키고 있는데, 리플 코인이 만약에 이번 재료가 된다면 0.78달러까지 1,000원, 원화 가치로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하 가격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덤핑이 될 겁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모르겠냐면,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인 대하락 전에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온다. 이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거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오거나, 여기가 저점이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시작을 하고 이후에 덤핑을 한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더 생각을 해보니까 2주, 3주면 끝나거든요. 2, 3주 텀이면 마운트 곡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14만 7천 개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파는 거라서 한 번에 파는 게 아닌데, 이때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고 상승 사이클을 만든다면 2, 3주면 충분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다음 주부터죠. 나스닥이 어느 정도 보합을 좀 맞추면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죠. 조금 더. 근데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일단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려면 2월달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2월달부터는 또 금리 인상이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도 많고, 그 전에 이미 마운트 곡스로 그 물량들이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미뤄지면 절대 안 되고, 이 상승 사이클을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보통은 바닥을 한 번 더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를 고려를 해보면 이때 진짜 천재지변의 변수잖아요. FTX 파산이라는 천재지변의 변수인데, 그것 때문에 진짜 비트가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낙폭이 컸던 거지. 어찌 보면 지금 가격에서 그 아래까지 떨어지는 건 진짜 세력들이 자기 돈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물량을 던져질 수도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트코인을 더 빼기 위해서 알트코인 미리 빼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또 한 번 알트코인 빼고, 이거랑 알트코인들은 미리 선반영 해가지고 빼버리고 쇼커버링으로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는 일부러 지켜주는 거다. 비트코인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낮은 가격까지 왔으니까,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가 굉장히 많죠. 아직 시가총액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다음으로 많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데, 이미 매집은 끝났을 수도 있다. 이 구간 때 덤핑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매집이라고 한다면 이 위까지 오르는 게 아니고 21,00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이미 준비는 끝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부터 오른다면 진짜 한 2주 정도 봅니다. 2주. 여기서 진짜 예쁘게 오른다면 이전 고점들을 다 뚫어줄 거예요. 뚫어주고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때 개미들 한 번 더 꼬시고 떨어지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말아 올리면서 숀 못 치게 하고, 이때부터 이제 강하게 떨어질 겁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전자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쨌든 단기 사이클은 오는데 그대로 오냐, 덤핑이 돼가지고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고 오냐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상승 사이클을 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런 장이 오면 좋겠네요. 이런 장이 오면 일단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좀 힘들고 한두 달 정도 하락장이 오고 그 1, 2주 정도 진짜 강하게 상승장이 온다. 사이클이. 근데 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텐데, 차라리 올 거면 지금부터 2주예요. 2주. 지금부터 1월 15일까지예요. 지금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한 번 더 꼬시고 2만 달러 돌파했다고 비트코인 회복했다. 샘 뽀글이가 어떻게 하죠? 샘 뽀글이가 무죄 주장하잖아요. 다음 주 1월 3일인가? 이것도 어쨌든 본인 죄 다 주장하고 하면 다 뽀록 텐데 일단 무죄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끼칠 건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이 끼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바람이기도 한데 이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BNB가 덤핑을 했으면 덤핑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자리를 진짜 애매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 윗부근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300달러 부근까지는 올랐다가 이때면 비트도 같이 오르는 거죠. 퍼센트지 대비를 하면 비트도 같이 오르는 건데, 덤핑하기 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이 이대로 덤핑하기에는 번지대 위치가 너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 지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는 일단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실시간으로 일단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진짜 위아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켓메이커가 아직 당장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방향을 진짜 애매하게 잡고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튈 때가 됐어요. 수렴이 돼가지고 지금 방향이 튈 때가 됐는데 안 튀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데 어쨌든 대하락이 오기 전에 단기 상승 사이클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이요. 근데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저점을 주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퍼드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악재 뉴스들이 많기도 하고, 개미들의 투심이 약화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그때 꼬셔도 된다.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솔라나가 먼저 방향이 중요할 것 같네요. 솔라나가 저점이 7.7달러입니다. 저점이 7.7달러인데 사실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로 간다면 이거 저는 솔라나 코인 해봐야지, 그냥 이 정도 데드캣 반등으로 이 정도까지 오르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질 거로 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상황을 고려를 전혀 안 한 건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부터가 단기 상승 사이클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솔라나가 주인공이에요. 저점이 7.7달러인데 보통 선물 기준으로 이거 전에 있잖아요. 작년이었나? 아마존빔이라고 아시나요? 아마존빔? 1월달인가 그때 비트코인만 30% 40% 윗꼬리 달면서 엄청 상승했는데
이거 만약에 상승 사이클 재료 올리려면 솔라나가 먼저 주인공 돼가지고 쏠 수도 있어요. 근데 솔라나만 데드캣 반등이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대하락전에 상승 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솔라나가 주인공이잖아요. 아마존 빔처럼 이렇게 미친놈처럼 그냥 20달러까지도 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얘가 먼저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솔라나가. 아마존 빔이 어쨌든 시동을 먼저 걸어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존 빔이 지금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는 좀 지워진 것 같아요.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건 현물 차트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 선물 차트로 아마 4만 8천 달러였나? 거기까지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솔라나 선물에서 만약에 단기 상승 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도 되게 길게 찍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 하락이 왔었으면 진작에 왔었어야 됐는데 시장에 좀 악재적인 뉴스도 많고 커뮤니티나 이런 코인 커뮤니티도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더 15K를 가는 건데 15K를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FTX 파산이라는 천재지변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급락이 됐던 건데 그 자리까지 한 번 더 고래들한테 자리를 주고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추합을 하고 또 그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무조건 온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시장을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오랫동안 또 이제 크립토 빙하기를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